안녕하십니까, 김대진입니다. 박선영입니다. 네, 600만의 경제학,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성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이요? 글쎄요. 써도 줄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네. 아니면 이 사법고시 같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네, 물론 뭐 그런 거창한 의미의 성공도 성공이겠지만, 뭐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그리고 금연에 성공하신 분, 이런 분들도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의미의 성공이든 작은 의미의 성공이든 이 성공이라는 그 목표한 바를 이루는 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600만의 경제학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한창 경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20, 30대들을 위한 성공 지침서 2030 성공학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성공학 명강사로 통하는 이 컨설턴트이자 칼럼니스트인 김용섭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김용섭 씨가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건가요? 우선 이 성공의 정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 아주 거창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것. 네.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 성공의 기회를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성공을 뭐 크게든 작게든 하고 있을 텐데 성공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성공은 사실 아직은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뭐 어릴 때부터 남달리 나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 성공에 대한 집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강해졌는지 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성공에 대한 집념보다도 우선 제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사실은 기업에 대한 성공입니다. 성공이다 보니까 그 기업을 성공시키는 부분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개인으로 좀 방향을 돌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성공에 대한 준비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진 성공의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성공 모델이나 성공 방법론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게 좀 많은 성공에 대한 좋은 방법론과 모델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그런 성공학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꾸준히 준비를 참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라면 사실은 옛날에 그 아날로그 시대의 성공의 기준은 조직 내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어떤 조직 내에서 뭐 높게 올라가는 부분. 근데 요즘은 조직 내에서 성공도 물론 성공이겠지만 개인 가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개인 가치로서의 성공.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요즘은 뭉쳐도 잘 살고 흩어져도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대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개인의 가치를 더 만들어내는 것. 바꿔 얘기하면 개인이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 성공학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성공을 위해서 제가 걸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 또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공 프로세스에 제가 적용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성공 모델이나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대인 거고 제가 30대에 맞는 성공의 모델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 제가 또 40대가 되면 또 그에 맞는 성공 모델이 또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50대, 60대까지 계속 그 모델들은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30대라고 하셨잖아요. 이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주로 감당하는 게 2030 세대입니다. 네. 제가 40대 이상은 성공에 대한 말씀을 감히 드리지 못하고 우선 제가 같은 동세대로서 동연배로서 같은 세대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을 같은 세대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세대에는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2030 세대에게 제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성공 모델이나 성공 방법론들을 같이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개인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서요. 명함을 좀 보니까 그 날카로운 상상력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직장명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릴 때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날카로운 상상력은 제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인 기업으로 지금 일을 한 지가 한 5년쯤 됐는데
그동안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주로 컨설팅과 컬럼을 쓰고 있는데, 뭐, 컨설팅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주로 기업의 미디어 전략을 만들어주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 개인에게는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관리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컬럼 쪽에서는 주로 제가 뭐, 디지털 트렌드나 디지털 문화,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컬럼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날카롭게 분석하고 정의 내리고 정리해주는 역할이 필요해서 그 역할을 통칭하는 슬로건으로서 날카로운 상상력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것이 뭐 저를 대표하는 그런 뭐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김용섭 씨 혼자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1인 기업이라는 게 약간 어떤 건지 예상은 갑니다만 자세하게 어떤 건지 네. 좀 알려주시죠. 이제까지는 보통 우리가 큰 기업이라는 그 조직 안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 같은 이런 1인 기업은 자기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 브랜드가 되는 거고 제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예전에는 조직에서 일을 했었고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가진 컨설팅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을 해서 1인 기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인 기업은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라는 울타리는 벗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어떤 뭐 그 스스로의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1인 기업이 장미꽃만큼은 아닙니다. 물론 뭐 1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그 헤쳐나가야 될 가시밭길도 많고 그러니까 반대로 1인 기업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그런 성취는 아마 조직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클 거라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아직은 평범한 직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업과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직업은 어떻게 보면 그 직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진 직업처럼 저도 컨설턴트나 그다음에 뭐 컬럼니스트나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제가 파트너로 맺은 회사에서 자문을 하거나 이런 직업들은 보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다만 특정 공간에 속해서 일을 하지 않는 공간적인 부분만 살짝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제가 뭐 서울에 있는지, 제가 대구에 있는지, 제가 뭐 미국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랑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왜냐하면 저랑 주로 이메일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만으로 업무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주는 보고서나 제 글들만 받아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공간에 대한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성공을 향해서 그 출발선에 선 20대와 30대를 위한 2030 성공학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공은 사실은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막상 이루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제가 성공해서 선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여러분보다 먼저 고민했다는 이유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름값, 뭐 내 이름값은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이름값의 의미로 퍼스널 브랜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의 주요한 척도가 되었다면 지금은 남들에게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가, 자신의 이 개인 이름값, 이 퍼스널 브랜드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가, 이것이 아마 중요한 성공의 척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드를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명쾌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저 사람은 뭐 부속품, 나사와 같은 부속품이어서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는 퍼스널 브랜드는 그 가치는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직 바깥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이름값, 저 사람만큼은 꼭 필요하고 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고 싶은 것이고 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그런 뭐 이름의 파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내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조직이나 단체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이제까지는 주로 내가 얼마나 빨리 승진할까, 내가 얼마나 빨리 돈을 많이 모을까 이런 걸 고민했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지금부터 내 이름은 어떻게 관리할까, 내 이름의 가치는
향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얼마의 가치로 만들어져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 한 7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전략 중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 그 중에 7가지. 첫 번째 전략은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는 성공 모델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은데 누구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그냥 성공하고 싶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냥 사장 되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구체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 성공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성공 모델은 왜 만들어야 되느냐?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가는 길은 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불명확하면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헤매게 되겠죠. 성공 모델은 이미 유명한 사람도 좋고 아니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5년 후, 10년 후의 목표치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의 그 성과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에 기대하는 그런 성과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성공 모델이 주어지면, 저 사람은 과연 내 나이 때 뭘 했을까? 저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어떤 것을 관리를 했을까? 어떤 인맥들과 교류를 가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왜냐? 아주 성공한 명사들 같은 경우는 대개 책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공에 대한 얘기들을 글로 남깁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그 내용까지 안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프로파일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저 때는 저걸 했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해서 나중에 저런 위치까지 갔구나라는 기본적인 성공의 모델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과연 구체적인 성공 모델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막상 구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구체성이 부족한 채 추상성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 모델만 알아야 되느냐? 사실은 실패 모델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실패 모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패 모델 중에 하나가 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리는 누군가 하면 노래도 참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멋진 그런 남자인데 이 친구가 가수가 되려고 오디션을 봤습니다. 워낙 출중한 능력이라 오디션을 통과를 했고 그 보이밴드 5명으로 이루어진 보이밴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이밴드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관뒀어요, 혼자. 남들은 열심히 일할 때 혼자 정말 이게 되겠나 해서 관뒀어요. 관두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 밴드가 나중에 뭐가 된지 아세요? 백스트리트 보이즈입니다. 너무 싫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하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그 오디션 봤던 그 매니저한테.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다. 후회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또 연습을 시켰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속으로 지난번 멤버들보단 조금 아니야. 얘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관뒀어요. 그 밴드가 엔싱크입니다. 사실은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2번이나 제 발로 찼습니다. 3번째 어떻게 했냐. 또 찾아갔어요. 이제는 그 매니지먼트가 너무 바빠져서 너무 유명해져서 그런 친구 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해봐라 하고 그냥 밴드 몇 명 모아둔 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결국 그 밴드는 저도 이름을 모르고 여러분들도 이름을 모르는 밴드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 친구가 놓친 기회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 세상의 모든 성공의 기회, 사소하게 보이는 성공의 기회도 자신에게 결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하죠. 일생에 3-4번의 기회가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몇 번째 기회를 맞았습니까? 이 기회가 첫 번째인지 이 기회가 3번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회는 늘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3번이라고 생각했던 기회가 사실은 기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맞이하는 사소한 기회라도 여러분들은 소홀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성공 모델들도 관심 가지고 찰리 같은 이런 실패 모델도 관심을 가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면 구체적인 성공 모델을 가지고 그래 이 사람처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평소에 조금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성공에 대한 그림 조금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자기의 이름을 관리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왜냐? 어떻게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지 그 어떻게에 걸맞는 자기의 이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제 성공 모델 중에 하나는 1인 기업가로 유명하신 공병호 박사입니다.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이신 공병호 박사를 보고 제가 한 5년 전에 그래 10년 후에는 내가 공 선생님 근처까지라도 가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1인 기업 시작한 지 한 5년쯤 됐습니다.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모델들, 저의 구체적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델에 따라서는 그분이 하신 일이나 그분의 여러 가지 활동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성공 모델을 한번 오늘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재미입니다. 뭐가 재미냐? 남들 앞에서 웃기고 이런 것이 재미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얘기 했어요. 용기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네. 요즘은 재미있는 자가 미인을 사로잡습니다. 단지 개그맨들만이 미인을 차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것은 남들 앞에서 말을 재미있게,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제까지 우리는 특히나 여기 2030 세대 중에서는 결혼 정년기이신 분도 계실 텐데 결혼하면 보통 세 가지 조건을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세 가지의 3고라고 해서 높은 거 3개가 필요해요. 자, 학력 높아야 되죠. 그 다음 재력 높아야 되죠. 그 다음 키 높아야 되죠. 네. 제가 3고가 조금 안타까운데 아날로그 시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결혼관의 3고가 첫 번째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어떠냐? 3C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C냐? 첫 번째 C가 comfortable, 편안한 거. 두 번째 C가 cooperative, 협조적인 거. 협조적인 사람이 뭐합니까? 가사일 잘 도와준 사람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communicative,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communicative가 여기서 말하는 재미있는 사람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재미는 아주 남들을 웃기는 이런 재미가 아니에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유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과연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그러겠다고 대답한 줄 아세요? 무려 4명 중 3명이나 유머 있는 사람을 먼저 채용하겠다. 굉장한 얘기죠. 그리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이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는 60% 가까운 이 CEO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뭡니까? 유머는, 이런 재미는 단지 미인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도 취직도 할 수 있고 조직에서 성공도 앞당길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재미있는 사람이 될까? 물론 속으로 재미있는 사람 하니까 무슨 유머나 이런 개그 몇 개 생각해서 남들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재미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 분위기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눈치죠. 요즘 눈치 있는 사람이 재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머러스한 대화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대화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주제와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의 분위기와도 맞아야 되는 이런 말들. 그래서 무조건 재미있고 웃기는 개그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것이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머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이 경쟁력에 하니까 무슨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래, 처음에 내가 한번 재밌는 얘기로 웃기고 나서 시작해야지 라고 재밌는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웃기긴 웃겼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괜히 그 사람은 자칫 비즈니스에서는 경박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미의 의미는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자가 미인을 사로잡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재미가 바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자신을 남들에게 더 돋보이고 호감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7대3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입은 한 개인데 귀가 두 개예요. 왜 그런가 하면 두 배를 듣고 말은 절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으로 나누자면 7대3 비율로 듣고와 말하고를 하는 것. 그 예전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인터뷰를 잘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냐면 네, 잘 들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힘, 말의 힘은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나옵니다. 잘 듣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그래, 나 어디 가서 말 좀 잘해볼까? 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 주로 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말빨, 말재주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남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말빨이나 말재주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나중에 술자리나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나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그 성공의 의미로 보자면 그러한 말들보다는 성공의 언어, 즉 바꿔 얘기하면 조금 더 전략적인 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말들의 첫 번째는 바로 잘 듣는 겁니다. 자, 이걸 붙이면 뭐가 됩니까? 언더스탠드죠. 언더스탠드가 원래는 두 가지로 져 있어요. 언더, 밑에. 그죠? 아래에 있는 거죠. 언더스탠드가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말을 할 때 상대방보다 더 열심히 듣고 경청하는 자세.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더스탠드라는 말 속에도 이미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듣고 더 겸손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CEO분이 7대3 대화를 굉장히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대기업에 오래 있다가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하고 일감은 굉장히 많았어요. 일감은 많았는데 그 회사원들이 몇 달도 안 돼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새로 뽑아놓으면 나가고 뽑아놓으면 나가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해서 제가 한번 진단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거 한번 지켜봤더니 회의 시간 60분 있으면 사장이 혼자 59분을 떠들어요. 그리고 59분 후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은 말들을 안 하지? 의견 좀 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말 좀 줄이라고. 앞으로는 먼저 말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으라고.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지 그 조직의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회사의 전부는 대화라는 말이 있어요. 회사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회사가 말로 하고 끝나는 그냥 노는 데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 뭡니까? 주로 기획하고, 기안하고, 보고하고 이런 거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할 때 영업하고 다 뭘로 합니까? 다 말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말에 대한 문화가 발달된 회사일수록 그 회사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말을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하는 말 문화보다 조금 지혜가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떠들고 밑에 있는 사람은 조금 듣고 이러한 말 문화가 좀 정착이 됐다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그림에 조금 다가서기 위해서는 귀를 조금 더 많이 열고 입을 조금 더 닫아두시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에게 미움을 사는 조건 3가지. 물론 미움 사는 조건 많죠. 그 중에서 3가지만 꼽자면 혼자 떠드는 사람. 그 다음에 딴 사람 얘기할 때 뭡니까? 중간에 말 자르고 끼어드는 사람. 그 다음에 딴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이게 카네기가 얘기한 미움 사는 3가지 조건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이 미움 사는 조건 3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아닌가?
아마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이 세 가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두 가지의 미움 사는 조건은 평소에 자주 구사했구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을 할 때 말보다 귀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책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 지인들도 그렇고 뭐 제가 컨설팅을 기업에도 하지만 개인 뭐 이 전문직 종사자나 CEO들에게 컨설팅을 하는데 퍼스널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 꼭 들어가는 업무롤 중에 하나가 책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책을 왜 쓰냐? 그 사람이 가지는 지식 정보력을 대외적으로 전파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뭐 책 쓰는 거 뭐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내가 어떻게 쓰냐? 아무나 쓰냐? 사실 맞습니다. 아무나 못 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누구나 하룻밤 사이에 쓸 수 있는 거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쓸 수 없어서 도저히 못하냐? 그게 아닙니다. 보통 책 한 권의 분량을 A4로 따지자면 한 150매 정도 미만 뭐 그 수준 언저리인데 여러분들 하루에 A4 반 장만 한번 써보세요. 1년 지나면 딱 그만큼 나오죠. 2년 지나면 책 2권 분량이 나오겠죠. 5년만 써보세요. 책 5권 분량이 나옵니다. 난 평소에 글 잘 못 써. 여기서 말하는 책 쓰기는 무슨 뭐 문필가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뭐 소설을 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써야 될 글은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 지식 정보력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실용서입니다. 그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문장력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자신이 가지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를 많이 가지는 것. 그 대부분 뭐 30대 정도의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 한 지 몇 년 차가 되죠.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분야에서 굉장한 노하우가 쌓입니다. 가령 뭐 주로 영업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한 5년쯤 되면 내가 영업할 때 고객 응대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뭐 세일즈맨의 고객 응대 노하우 뭐 이런 거 하나 쓸 수 있겠죠. 물론 쓴다고 다 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자기가 가진 지식 정보를 그렇게 정리하는 노력, 그것이 책이 안 돼도 좋습니다. 책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자신만의 매뉴얼북이 되겠죠. 자신만의 매뉴얼북을 정리하면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면서도 배운다 그래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명쾌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손으로 옮겨줬고 정리하다 보면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그러한 매뉴얼북, 책의 형태로 출판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만이 가진 소중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무기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겠죠. 자기 후배 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후배 사원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에 자기의 뭐 미니홈피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려둬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내가 가진 좋은 정보를 남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즐거움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책까지 가도 좋고 책까지 못 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쓴다라는 그러한 미션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책을 어떻게 써? 책 쓰면 난 출판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내지? 저도 출판사 아는 데 없었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 첫 번째 책을 써서 나름대로 뭐 이 부푼 꿈을 안고, 이거 출판사 가서 좀 다들 난리 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생소했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책을 썼었는데, 출판사의 몇 군데를 계속 퇴짜를 맞았었어요. 뭐 제가 아는 출판사도 없었던 데다가 그 출판사에서도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뭐 아주 옛날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1년을 돌아다닌 그때, 출판사 뭐 가서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면서 편집자들 만나고 원고 보여주고 1년 동안 설득한 끝에 1년 만에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뭐 매번 그 출판사에 갔을 때마다 거절당한 것이 저는 작은 실패라고 보지 않고 또 다른 동기부여라고 보고 계속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냈고 지금은 보통 매년 한 1년에 2권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권 정도를 냈는데 이렇게 책을 쓰는 것 자체가 자신이 가진 지식 정보력을 굉장히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겁을 먹고 이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저의 요소가 됩니다. 책은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론서가 있고 그러니까 흔히 학술서적이 있고 실용서적이 있습니다. 학술서적은 누가 씁니까? 되게 학계에 계신 교수분들이 많이 씁니다. 학자들이 쓰는 게 학술서라면 2030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은 실용서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전문성,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남들에게 소중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아무나 못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래 조금만 도전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길게 잡아보세요. 5년만 생각해보세요. 5년 후 아마 여러분 손에는 원고 산더미가 쌓여 있을 겁니다. 그걸로 정리하면 좋은 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책을 쓰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점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지식 정보력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남들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보통 우리는 책 쓴 사람 하면 나름대로 저 사람의 노하우나 정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지는 개인 브랜드의 가치는 더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값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가 바로 책을 쓰는 그런 방법이고 세 번째가 또 뭐냐? 팔리면 인세가 들어오죠. 그죠?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들의 책을 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 책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그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고 정보를 줄 수 있어서 남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한다는 그 즐거움, 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책을 내고 자신의 이름이 붙은 책이 서점이나 아니면 매체에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책을 딴 사람이 보고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자신감은 아주 커지게 되겠죠. 그 책이 그 다음에 자신이 더 큰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쓰기 저거 아무나 하나 나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책 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쓰라고 주위의 지인들에게 볼 때마다 쭉 얘기하는데 한 100명쯤 얘기하면 한 3명 정도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실천하기가 쉽진 않죠. 하지만 그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책 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드라인. 보통 그 데드라인은 은행에서도 많이 쓰고 신문사에서도 많이 쓰고 마감에 대한 의미죠. 많이 쓰는데 데드라인을 왜 여기다 썼냐 하면 일은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끝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끝내는 걸 잘 못할 때가 있죠. 일은 끝나는데 원래 끝내기로 했던 날짜보다 더 지나서 끝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 그나마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게 좀 통했어요. 오늘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이게 통했어요. 통했는데 디지털 시대는 분초를 다툽니다. 오늘 당장 의사결정할 것, 오늘 당장 정리해서 끝낼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루하루 미루고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 내에서도 신뢰를 잃고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사의 모든 일에 데드라인을 걸어두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컨설팅 프로젝트나 아니면 제가 쓰는 글이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보통 크고 작은 데드라인이 한 20번 이상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그 데드라인을 시간 단위로 정해놓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오후 2시까지 딱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놓고 머릿속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옮겨놓습니다. 제가 있는 제 책상 앞에 있는 탁상용 달력에는 빼곡히 언제가 마감이라는 게 쭉 적혀 있고, 제 수첩에는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마감에 대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여기서 제가 눈만 돌리면 눈에 보이는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보통 머리에 많이 의존하는데 머리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메모고 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데드라인을 적어서 눈앞에 보이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데드라인을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언제까지 지켜야지라고 이제까지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한번 적어서 눈앞에 한번 보고 일을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드라인은 꼭 회사 내에서 일만 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 간에 뭘 건넬 때나 평소에 사적인 뭔가를 할 때도 늘 이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책임과 약속을 지키는 노력. 사실은 데드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사실은. 상식인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상식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름의 가치를 좀 더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데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저 사람한테 일 맡겨도 제때 못해. 저 사람한테는 일 시키지 마. 급한 일을 시키지 마.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의 꼬리표 뒤에는 약속 잘 못 지키는 사람, 늘 늦게 하는 사람이란 꼬리표가 붙겠죠. 그것은 자신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가 NQ입니다. NQ. 네트워크 커센트인데, 우리가 보통 IQ, EQ 이런 것처럼 NQ, 네트워크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휴먼 네트워크, 인맥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또 인맥하니까 또 이런 생각하죠. 디지털 시대에도 또 연줄, 백을 논하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휴먼 네트워크는 연줄이나 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인맥들, 혈연, 지연, 이런 거였죠. 그런 인맥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고 바꿔주는 게 아니죠. 통제를 받는 그런 인맥이었고, 그 인맥 구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커센트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인맥을 만들어 나가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2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와 인맥을 만드는 것. 전문가와 인맥 만드는 게 사실은 누구나 바라는데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줄 서서 너의 인맥이 되어주마라고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전문가 인맥을 만드느냐? 그나마 지금은 많이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 인맥을 만들려면 직접 찾아가서 뵙고 인사하고, 근데 그분이 바쁘면 그 또한 해가 되겠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전문가에게 이메일 한 통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럼 전문가의 이메일 찾기가 어렵냐? 찾기 쉽습니다.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자기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아니면 웬만한 전문가들은 자신의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에 보면 보통 그런 이메일이나 연락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다가서냐? 아무 전문가에게 막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전문가, 가령 저는 세일즈에서 지금 가령 카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세일즈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현대자동차 지난해 자동차 판매왕, 이런 사람이 가장 필요한 전문가가 되겠죠. 자기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이러면 광고회사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회사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몇몇 회사에서 일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도가 가장 좋은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내가 선택한 그 성공 모델로 삼았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부 메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그 인맥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되게. 제가 이렇게 이메일만 보내면 된다고 하니까 다짜고짜로 이메일 보내서 저랑 인맥 만듭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곤란하겠죠.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뭔가를 받고 싶으면, 전문가와 뭔가를 거래하고 싶으면 뭔가를 주십시오. 그 뭔가가 뭐냐? 저는 현재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고, 대신 그 도움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가진 이러한 정보를 선생님께 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지 그 인맥 관계가 오래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맥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메일 보내면 답장을 해줄까? 저 사람들은 내가 언제 만날까? 굉장히 멀게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열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네트워크 또한 자신에게 좋은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대신 이메일을 보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짜고짜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듯이 물건 사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의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전문가들은 답장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주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수 있지만 향후에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이 계속 스텝 밟아나가면서 전문가의 위치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문가들과 평등하게 일할 수 있겠죠. 공평한 관계에서 서로 만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부족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선생님께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제가 좋은 인연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싫어라고 대답하는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인맥을 만드는 거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시대는 훨씬 쉬워졌다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늘 그런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Q에서 또 하나의 요소가 인맥 지도입니다. 인맥 지도라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맵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종이 한 장을 딱 펼쳐놓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신의 인맥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영역별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가령 나는 학교에 계시는 학계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하시는 CEO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매체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쭉 나올 수 있겠죠. 카테고리가 10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그 카테고리별로 사람 이름을 쭉 우선순위별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하고 이 사람은 조금 덜 중요하고 쭉 적어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사람 이름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지도를 보면 내가 특별하게 이쪽 부분은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여긴 사람이 좀 없구나. 아니면 이 분야는 꼭 사람이 필요했는데 알고 보니 한 명도 없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지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으면 내 인맥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종이에 직접 그려보면 굉장히 명쾌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맥 지도를 만들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함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명함을 건네받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명함에 나중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령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같이 밥을 먹었을 때는 이 사람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된다거나 그날 들었던 얘기들은 다 메모해둬요. 이 사람은 지난번에 미팅했을 때 이런 쪽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 이 사람하고는 협상할 때 5분 이상 끌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쭉 다 적어놔요.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해지죠.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에 의존합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손만큼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두는 거. 대신 정리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적지 마세요. 앞에서 메모하듯이 적으면 그 굉장히 신뢰가 되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집에 가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그날 돌아가서 이메일을 보내세요. 오늘 미팅 이렇게 했는데 참 좋았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제가 뭐 더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담아서 메일을 보내죠. 이런 메일 한 통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인맥을 쌓는 첫걸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맥들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냥 가만 놔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뭘 좋아했지? 이 사람 생일이 언제지? 전혀 모르다가 메모를 다 해두게 되면 그 사람의 취향에서부터 모든 정보들을 내가 다 갖고 있게 되죠. 그러면 뭐 수시로 전화할 때 이 사람은 뭐 가령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전화해서 농담 하나 건넬 때도 골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음식을 뭐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 알러지가 있어. 이런 사람한테는 음식 먹으러 갈 때 꼭 그걸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리 사소한 배려를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알고 사소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죠. 고마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더 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뭐든 다 이뻐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명함, 뭐 늘 주고받잖아요. 주고받는 명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명함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함을 가지고 다시 이메일로 연결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메일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사실은 인맥, 이 뭐 NQ 지수를 갖추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조금만 더 귀찮으면 됩니다. 그 부지런함과 귀찮음이 나중에 수년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맥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1인 기업가입니다. 1인 기업가가 될 준비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조직에만 기대고 있으면 조직이 우리를 보살펴줬습니다. 근데 더 이상 조직이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개인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브랜드의 가치는 기업이 가지는 기업의 브랜드의 가치만큼이나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조직 속에서만 활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가지는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째 1인 기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컨설팅이라는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상품을 가지고는 기업에는 미디어 컨설팅이라는 상품을 팔고 개인에게는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이라는 상품을 팔고 그 다음에 매체에는 이제 칼럼이나 여러 가지 이 기획 기사를 가지고 팔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걸로 팔고 대학이나 기업에서는 특강이나 이 강의, 정규 강의를 통해서 팔고 이렇게 저는 제가 가지는 정보 자산들을 제 브랜드를 걸고 팔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품은 제가 가진 지식 정보이고 그 상품을 파는 포장지는 바로 제 이름입니다. 이런 1인 기업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기업가의 이전 단계 중에 하나가 프리 에이전트라고 흔히 얘기하면 이거죠. 자유계약직이죠. 자유계약직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굉장히 많죠. 비정규직 되고 싶어서 비정규직 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규직이 점점점 비정규직화 되어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사회적 대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조직에서 붙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즉 원하지 않아도 혼자서 해결해야 될 환경에 점점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왕 그런 환경에 직면할 때 타의에 의해서 내가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준비를 해서 내가 1인 기업가로서 성장할 만큼의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새로운 시대,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1인 기업,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에서 좀 어려운 미션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1인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고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더욱 크게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 주력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개인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서 개인의 이름값을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름이 바로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지식 정보가 바로 상품이 되는 그러한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요즘 시대에 얘기하는 성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하고 싶은 거에서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에서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런 게 성공입니다. 앞뒤 모르고 일만 하고 돈 수억 벌어놔도 가정도 없고, 과거엔 이것도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개인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더욱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한 성공의 길에 닿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명의 왕 에디슨에게 누군가 성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에디슨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있는지 깨닫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이 성공의 고지를 연미터 앞에 두고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이 어렵다고만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노력하다가 포기한 그 지점이 바로 성공의 한 걸음 전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내일이면 성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겠죠. 네, 600만 지역 경제의 미랄이 되고자 노력했던 600만의 경제학. 아쉽게도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아쉽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600만의 경제학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